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벌려면 지금 이 어떤 투자 상품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청년들이 살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가난의 악순환 공식. 이것도 좀 셌어요. 아니, 청년분들한테 욕을 먹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뭐 하면 가난해진다. 그 다음에 가난의 악순환 공식. 근데 망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공식이다 라고 표현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단의 금융투자와 연결되는 그 악순환인데,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할 때 서쪽으로 갈 거냐 동쪽으로 갈 거냐 같은 방향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면 아무리 잘 가도 도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집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혹은 남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유도하는, 혹은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 전문가분들이 본인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유도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가느냐가 저는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회 초년생이 되면 그런 게 많이 오잖아요. 뭐 월급의 몇 퍼센트는 보험료를 지출을 하고, 뭐 연봉의 몇 퍼센트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고, 펀드 투자를 뭐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 금융 투자로 이제 분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사거나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자 할 때 종잣돈이 부족하게 되죠. 이미 다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무리하게 내가 이 자산을 불려야 되겠다. 이건 이미 다 픽스가 됐어. 고정이 돼 있어요. 연금 뭐 4, 5년 부었는데 이거 15년, 10년 더 부으면 되는데 이거 중간에 깰 수가 없잖아요. 부은 돈이 아까워서. 펀드 투자한 거 올라 있으면 좋겠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저는 보통 많더라고요. 상담해보면.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그럼 이거 깨고 이거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난 여태까지 이것만 공부해왔는데. 그래서 돈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잣돈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은 집값 상승을 보면 내가 이걸로는 답이 없다. 청약은 당첨이 안 되고, 설령 당첨이 돼도 분양가 뭐 중도금 대출 안 해주는데 이게 넘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수준의 종잣돈에 맞는 집은 가서 살기가 싫고 사기가 싫고. 그렇죠, 솔직히.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적은 자본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불렸다는 선생님들이나 어떤 강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지금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공격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말을 듣고 위험한 막 플러스 피 지방 투자, 혹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갭 투자, 혹은 뭐 어떤 빌라 이런 뭐 통건물 아닌 재개발 투자, 한 방에 만들려는 그런 투자를 하는데, 내가 공부가 안 됐잖아요. 경험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몇 천만 원 모은 걸 또 날리거나 물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 따져보면 자산이 없는 게 아닌데 다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순환 때문에 그냥 내가 별 생각 없이 아끼고 저축하고 공부를 뭐 주식 쪽을 하든 부동산 쪽을 했든 한두 가지만 정해서 그냥 저축하면서 그걸 이루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으면 얼마든지 더 잘 갈 수 있는데, 이게 다 분산이 돼서 제대로 어느 것 하나 못하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청년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 생활 패턴에 대한 관련된 얘기신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젊은 분들 중에서 요즘에 조금 멘탈이 무너지신 게, 주식이 괜찮다니까, 또 비트코인 같은 게 괜찮다니까 뒤늦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요즘에 좀 멘탈이 무너지신 분이 은근히 많잖아요. 코인 막 1억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결국 자신의 자산을 지키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이 말에 저도 조금 경험이 쌓인 사람 입장에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부룡 선생님의 말씀이시니까 믿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이 뭐냐면, 역시 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얘기가 좀 많았어요. 제가 지금 광고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보는 책보다 굉장히 좀 센 얘기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될 진실과 거짓 선동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책 중간에 메인 파트를 거의 할애했다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저도 이 세계에서 있으면서 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제 입장에서는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뭐 이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꼭 알아야 된 진실과 거짓 선동, 뭐 본인이 경험 그동안 해보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무조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네. 보시면 될 테니까 네.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거짓 선동과 관련해서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네. 나의 운명, 내 주거의 운명, 내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운명을 네. 정치인에게 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분들은요, 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 때부터 공부는 그때 시작을 했잖아요. 투자는 하진 않았지만 지켜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치인분들은 표를 위해서 집값을 잡겠다. 혹은 꼭 내 집에 안 살아도 됩니다. 뭐 어떤 살기 좋은 임대주택에서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시지만 실제로 행동은 강남 다주택자이시면 양호한 거고 어떤 지방의 땅 투자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게 지난 정부 때도 어떤 높은 고위직 분들도 그런 걸로 낙마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정권의 문제 차원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전에 손정목 교수님이 쓰신 대한민국 뭐 30년사 이런 책을 보면 강남 개발할 때 우리 막 6, 70년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뭐 엄청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특정 정치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멋있고 이상적인 말에 의존을 해서 내 주거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이미 검증된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아끼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서 능력을 키워서 저축을 하고 공부를 통해서 적정한 타이밍을 잡아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한다. 네. 그걸 잃지 마시고 무슨 대안주택이라든가 뭐가 세상이 바뀐다. 그런 거는 내 집 마련하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지금 말씀 속에서 아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또 들었던 게 네. 아, 손정목 교수님의 그 얘기 그게 저도 그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네. 한 20년 전에 벌써 저도 읽었던 되게 책인데 오래됐죠. 예,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강남 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시 계획,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네요. 오늘 책 얘기 나온 김에 이 책뿐만 아니라 그 손정목 교수님의 그 책도 한번 추천드릴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동의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얘기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 난리가 났어요. 그쵸. 네, 상승한다와 하락한다라는 그 주장들이 사실상 지금 거의 뭐 피 튀기게 싸우는 네. 이미 끝났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싸우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주장이 계속 서로 양분되면서 네. 서로의 그 강력한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근데 본인께서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2024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상승할 거다. 네. 그리고 뭐 전세 가격도 상승할 거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이런 얘기가 일부 전문가들한테도 분명히 나왔던 얘기인데 본인이 보는 관점으로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책 원고를 쓰던 작년 하반기 뭐 2분기, 3분기 시점까지만 해도 거의 저는 100% 확신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크게 집값을 상승 하락을 구성하는 수급 국내적 요인이죠. 수요와 공급.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금리라든가 어떤 국제 경제 상황, 유동성, 네. 돈의 힘. 요 두 가지가 뭐 금리를 앞으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지만 과거 이제 2000년대 중반 사례를 봤을 때 뭐 3년은 걸렸으니까 네. 돈을 푸는 걸 죽여나간다는 거지 바로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2년 정도는 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네. 돈을 계속 풀 것이고 서울과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은 24년까지 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100% 확신을 했었어요. 이 책을 쓴 시점만 해도. 네네. 하지만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막 무슨 뭐 경험하지 못했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측면 중에 이
유동성적인 측면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건 국제적인 요인이고 국내적 요인을 전 더 크게 보는 편이에요. 누가 뭐래도 수요 공급이다. 네. 그래서 유동성, 이게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위기나 태그플레이션 뭐 50년 만에 간다면 정말로 어떤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겠죠. 뭐 다들 경제가 얼어붙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의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질 않는 거예요. 이미 대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네. 과거에 7, 80년대 제가 그 오일 쇼크 때 스태그플레이션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도 5년 정도 차트를 그려보면요,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때가 어떻게 70년대 초중반 1차, 네. 73년에서 75년에 1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네이버 뉴스 신문 기사가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 가격 시세라는 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한 20년, 30년치를 다 그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가격대가 뭐 50만 원대부터 시작할 때부터 60년대 초반에 쭉 그려봤거든요. 네. 중간에 부침은 있지만 네. 결국에는 그런 우상향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 그때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시기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설령 최악의 경우가 와서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어떤 경제 위기가 외부에서 오더라도 감당 가능한 대출로 내 집 마련을 갖고 있다면 크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게 대비책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집값 상승 측면과 하락 측면에서 국내적인 그 서울의 주택 공급이 지금 너무나도 부족해요. 네. 이거는 뭐 다들 부룡님의 부지런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주춤한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급격한 외부 환경의 변화, 불리해진 이거 이제 안 오르는 거 아닌가 심리가 죽고, 두 번째는 투자자분들도 어떤 규제에 의해서 지금 뭔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전세 대란이 안 온다, 이미 부동산 끝났다고 말씀들 많이 전문가분들도 하시지만 네. 작년 말부터 저는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중저가 아파트부터 빌라까지 월세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월세 지수는 항상 100 밑에였는데 지금 네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 대출이 분리해서 월세로 가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네. 집주인 사정에 의해서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월세가 결국에는 월세가 계속 오르다가 전세로 사는 게 낫겠다, 이 금리더라도 네. 해서 월세가 전세에 붙게 되면 전세를 다시 밀어 올릴 밀어올린다. 거라고. 그래서 조정을 받는 매매가와 월세로 인해서 밀려 올라오는 전세가가 어느 정도 갭 투자자들의 레인지 범위에 들어왔을 때, 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도 이제는 생각만큼 집값 조정이 안 오네. 뭐 유망한 1급지 서울 재건축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 지금 상승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머리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중간 애들이 이렇게 좁혀졌다가 다시 저는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대외적 요인, 네. 그다음에 내부적인 요인. 네. 네,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금 부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국내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면 결국 수급 변화에 의해서 모든 움직임이 이어질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 네, 그렇죠. 저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슷한 의견이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키는 투자라는 걸 배웠다라고 하셨어요. 그 예전 경험 때문에. 네네. 책 내용에서도 그 지키는 내 집 마련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지금 코인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는데 지금도 떨어질 것 같은 집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라고? 근데 지키는 투자라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키는 투자와 이제 버는 투자를 제가 이제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벌려면 지금 이 어떤 투자 상품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떤 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든 뭐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금리가 낮은 상황이든 대외 여건이 유리한 상황에서 네. 사람들은 아직 이것의 가치를 몰라보고 있을 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을 뭐 5년, 6년 전에 투자했다면 바로 그런 상황이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돈을 여러 채를 내가 연끌을 하고 대출을 끼고 전세를 해서 두 채, 세 채, 네 채를 투자를 해서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공격적으로 불리는 게 해볼만 합니다 라고 보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은 그 시점은 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주택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네. 3주택이나 4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히려 한두 채 정도는 이제 이익 구간이실 테니까 정리를 하셔서 레버리지 대출을 줄이고, 그러니까 2013년, 14년, 15년, 16년에 비해서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그러니까 전세금 포함해서요, 대출액이 레버리지가 줄어있지 않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기분은 내고 있어요. 네. 이 숫자상에 지금 장부상에 숫자는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산이 뭐 5억이 10억, 20억이다. 네. 근데 순수한 내 돈은 그때랑 지금이 같다는 거잖아요, 비율적으로. 레버리지를 그만큼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오기 전에 많이 버셨으니까 한두 채 정리는 정리를 해서 내 예상과 달리 하락장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축소를 하고 그만큼 보유하고 있던 어떤 현금이나 어떤 투자 이제 여력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거는 하락기 때 또 저평가되는 거 그거를 이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무주택자 우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네. 한 방에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큰 거,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비싸서 내가 못하죠. 해도 뭐 지방에 이런 데를 가실 네. 거고, 입지가 안 좋은 쪽에 재건축을 보실 거고,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재개발 빨간 벽돌 이제 이런 빌라들, 심지어 구역 지정된 거는 프리미엄을 못 줘서 못 들어가고 아무 구역도 아닌 거, 그냥 여기도 되지 않겠냐. 초기 재개발. 예, 뭐 모아타운 여기도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것들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런 상품 혹은 이제 뭐 교통 문제 있는 거, 그런 집들의 특징은 지금 미래 가치를 잔뜩 끌어온 거잖아요. 이게 새 아파트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금액인데, 어떤 경제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떤 부동산 경기가 꺾이거나 경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경기가 이제 한번 대세 하락기가 가게 되면, 이런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개발이 절대 안 되잖아요. 조합원들이 이걸 뭐 진행할 돈이 없으니까 결국엔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전제 조건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물밀듯이 막 신축 빌라 업자들이 지어대고 노후도 깨지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지역이 되잖아요. 뭐 잘 유지가 된다 해도 절대 10년 내로 못하고, 그러면은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 비싸게 청년 입장에서 된다고 보고 영끌에서 신용대출 해가지고 내가 살지도 못하는 집을 사놨는데 경기가 꺾이면 얘는 내가 들어서 가서 살기엔 너무 살기가 싫죠. 오래되고 좁을 테고 언덕배기에 있을 테고 녹물 나올 녹물 나올 거고요. 그렇다고 세를 주자니 세도 가격이 낮잖아요. 네. 살기 힘든 집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떨어진 가격에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누가 삽니까 그거. 지금 다른 데 미분양 나는 아파트도 지금 안 팔리는데, 그러면은 애물단지가 돼서 나는 계속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못 견디고 40% 50% 하락한 가격에 실제 실거래를 보면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재개발 물건들은. 그럼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팔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뭐 10년 15년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가져가게 되겠죠. 네. 그런 투자 말고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집, 살만한 컨디션에 어떤 24평, 뭐 전용 18평 정도 되는 빌라라든가, 뭐 나홀로 아파트도 뭐 잘 따져보면 좋다고 보고요. 혹은 이제 뭐 3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주택들, 최대한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대출까지 고려해서 교통과 뭐 학군, 인프라 이런 것들 고려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시면, 이런 집들의 특징은 많이 안 오르지만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네, 왜냐면은 여기는 뭐 미래 가치로 뭔가 호재로 올라간 게 아니니까, 네. 정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그런 거에 의해서 받쳐주는 지역이니까 상대적으로 상승폭도 적지만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투자가 되는 거냐면, 지금 당장 내가 짧게 보면 나는 그냥 돈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고 실거주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10년, 5년, 8년, 10년으로 늘려서 보면 시점을, 내가 가고 싶었던 좋은 지역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기 때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 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싶은 집 5억이 더 있어야 된다면 대세 하락기 때는 뭐 2억, 3억 적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금을 모으면, 그리고 우리 부령선 선생님 같은 이런 부지런 TV를 열심히 보시면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지금은 무리하지 말자. 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과 이 무주택자일 때 전세 월세 상승에 그걸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내 분수에 맞게 하자. 지금 말씀을 듣다
듣다가 제가 느낀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물을 가지고 10년, 20년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그 시장의 움직임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우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예전에 공부만 했잖아요. 네, 되게 열심히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로 드네요.